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이슈를 토론으로 풀어보는 뉴스와이드 플러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혜병 특검법에 재의 요구권을 행사하면서 28일 국회가 재의결을 할 예정입니다. 전국이 급속히 얼어붙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장 후보 경선 이후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성 지지층의 반발과 탈당 움직임에 당원권 강화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해외 직구 규제 정책 혼선을 둘러싸고 국민의힘 대권 주자들이 비판과 논쟁으로 존재감 경쟁에 나섰습니다. 뉴스와이드 플러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의 김문수 순천광양 곡성 구례갑 국회의원 당선인, 그리고 공진성 조선대 교수와 함께 정치권 이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 10번째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앞서 6개 야당이 최혜병 특검법 수용을 거듭 촉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정리된 영상 먼저 보고 와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이번 특검 법안은 이처럼 여야가 수십 년간 지켜온 소중한 헌법 관행을 파기하는 것입니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범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자백한 것 맞습니까? 거부권을 오남용하는 전형적인 행정 독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 독재에 더하여 행정 독재로 가고 있습니다. 네, 영상 보고 오셨습니다. 최혜병 특검법에 대해서 대통령실과 정부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를 3가지로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는 것, 마지막으로 특검 구성이 편향됐다는 점, 이렇게 3가지 이유를 들어서 이 법안을 거부했는데요. 지금 대통령실에서 거부한 이유에 대해서 납득이 갈 만한 수준의 해명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궁색한 변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다수의 국민들이 아무 생각이 없어서 특검 법안에 찬성하거나 그러는 것은 아닌데 거기에 대한 이제 정확한 답변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매우 옹색하게 이제 형식 논리적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설령 이게 이제 일반 특검 법안이라면 혹시 이런 식의 주장이 먹힐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문제는 지금 이 특검 법안이 대통령과 관련된 사안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도 더더욱이나 중립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특검 또는 좀 더 강하게 수사를 할 수 있는 특검을 사람들이 이제 요구하는 것인데 그에 대해서는 이제 계속해서 이제 답변을 피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는 뭐라고 변명을 해도 심지어 이제 여당 의원들조차도 이 특검법을 거부해야 될 이유를 못 찾겠다고 할 정도니까 지금 아주 궁지에 몰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대통령실의 해명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국민들을 더 화나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변명에 불과하고요. 또 사실과도 다른 내용들이 많습니다. 여야 합의 없이 한 적이 없다 이렇게 했지만은 2003년 대북송금 특검법은 당시 여당은 민주당이 퇴장했지만 한나라당, 자민련 등이 처리를 했고요. 2012년 내곡동 특검법도 여당이 새누리당이 반대했지만 통과됐습니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고요. 또 수사 중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 내용도 사실과 다릅니다. 2016년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법도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었지만 특검법이 통과됐는데 당시 수사팀장이 윤석열 현 대통령이었고요. 2018년 드루킹 특검도 경찰 수사 중이었지만 도입했습니다. 특검은 기존 수사기관을 오히려 믿을 수 없고 불신하기 때문에 하는 건데 앞뒤가 안 맞는 내용이고요. 또 야당이 선택하니까 안 된다. 이 말이 맞지 않습니다. 일단 처음에 4명을 추천하는데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추천을 하거든요. 대한변호사협회는 나름 중립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4명 중에서 2명을 물론 야당이 추천하겠다. 그중에서 최종 1명은 다시 대통령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수사기관이라든가 대통령 현 정권을 불신하기 때문에 특검을 하는데 당연히 그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야당 쪽에서 해라. 이렇게 하는 게 더 신뢰를 높이는 방법인데 거꾸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일단 공이 다시 국회로 넘어온 것은 맞습니다. 김진표 의장은 여야 합의가 되든 안 되든 무조건 28일에 재표결을 올리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통과가 되겠느냐 아니면 통과가 안 되겠느냐 이게 이제 당면한 관심사입니다. 지금 뭐 오늘 또 보니까 여러 보도가 나왔고 분석하는 기사들도 나왔고 또 이게 이제 여당 의원들의 입을 빌려서 나온 보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교수님께서는 통과 가능성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직 뭐 통과된다고 쉽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제 전부 다 출석을 하는 것을 가정했을 때 여당에서 이제 17명 정도가 이제 찬성으로 돌아서야 이제 이게 가능한데 지금 뭐 거의 확인된 바로는 뭐 5명 정도 또는 그 이상 뭐 김웅 의원의 경우에는 뭐 10명 이상도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럼 뭐 아직까지 이제 아예 17명 이상이라는 얘기를 하는 분은 없는 걸 보면 앞으로 이제 더 많은 이제 설득 작업이나 뭐 도덕적, 정치적, 법적 압박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가해지겠지만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만큼 지금 이제 여당의 이제 현재 21대 의원들에 대한 장악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대통령실도 그동안 계속해서 의원들을 접촉하면서 어떻게든 좀 뭐랄까 고삐를 늦추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왔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리고 워낙 이제 보수 정당의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이제 태도나 성적 뭐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뭐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아까 이제 교수님 방금 말씀해 주시면 17명이 지금 국민의힘 네. 이탈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네네. 쉽지만은 않아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반반인데요. 제가 보기에도. 그러나 지금 이미 뭐 아까 안철수, 유이동, 김웅 이런 분들이 이미 이제 찬성 입장을 내놨기 때문에 많이 혼란이 오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아닌가 싶은데 그만큼 이미 이 사건이 국민들의 어떤 분노를 사고 있고 애초부터 윤석열 정권과 그 쪽에서 단추를 잘못 끼워놨기 때문에 이거는 찬성을 해서 통과가 돼도 그들의 적나라한 잘못이 노출돼서 국민들의 분노를 사게 되고 만약에 이것을 또 통과를 시키지 않고 또 거부가 되면은 아마 제2의 또 국민들 항쟁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민주당도 이번 토요일 날 이 문제를 가지고 대규모 집회를 하고 했는데 많은 분들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자, 28일 재표결에서 일단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부결이 된다라는 전제로 그럼 이제 민주당은 제22대 국회를 맡게 됩니다. 이 법이 통과되지 못한 채로. 그런데 민주당은 이미 입장을 밝혔죠. 만약에 부결이 된다 그러면 22대 국회에서 이 최혜병 특검법을 이것과 관련되어 있는 법안을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다시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까지 나왔습니다. 될 때까지 하겠다 아주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22대 국회가 되면 의석수상으로 국민의힘은 여당은 더 불리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이 지금 108석이니까 지금 21대 국회 28일 표결에서는 17표의 이탈표가 나와야 재의결이 가능해지는데 만약에 22대 국회에서 실제로 이 법안이 관련된 법안이 또다시 올라온다면 이게 또 재의결까지 가게 된다면 8명만 찬성표를 던져도 이제 통과가 되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어떻게 이 문제를 끌고 갈까요? 22대 국회에서. 어제 오늘 저희 당선자 워크숍을 그렇지 않아도 되는데 이 문제가 굉장히 크게 얘기가 됐고요. 아마 22대 국회에서는 더 이 문제가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국민적인 여론도 더 커질 것이라고 봅니다. 이 최혜병 사건에 대한 거는 대통령실과 국방부 장관까지도 연루된 일이기 때문에 이 은폐 무마 의혹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이 부분을 다시 통과시키도록 할 것이고요. 만약에 이게 정말 또다시 22대에서도 이걸 수용하지 않는다면 아마 큰 그 대통령의 어떤 문제까지도 끌고 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게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젊은 청년이 억울하게 죽었고 더군다나 이거를 상관의 지시, 잘못된 지시로 이 사건이 생겼는데 그걸 솔직하게 인정하기라도 했으면 우리 자식들을, 아들들을 군대에 보내고 있는 부모들 또 청년들이 이렇게 분노하지 않았을 텐데 이거를 국방의 의무를 충실히 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을 정말로
그 국가가 보호하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나 잘못된 일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 민주당에서도 22대에 가면 이게 더 사건이 커질 거라고 봅니다. 지금 이제 당선인께서도 약간 말씀을 좀 아끼시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더 커질 거라고 이제 표현은 하셨지만 사실 민주당에서 이미 이 거부권을 행사하니까 정확하게 탄핵과 관련되어 있는 언급들이 나왔습니다. 정청래 의원 또 고민정 의원 같은 분들은 이게 이제 뭐 탄핵의 뭐 시동 뭐 이런 표현들도 좀 등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이게 그 22대로 부결이 되고 22대로 넘어가게 된다 그러면 이 문제가 지금 이제 더 큰 문제, 더 큰 상황이라고 표현하셨지만 실제로 이제 이게 탄핵과 관련되어 있는 어떠한 절차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자꾸 이제 그런 경험을 하는 것이 국민들에게도 좋지 않고 나라에도 좋지 않고 여러모로 좋지 않은데도 지금 이제 그런 쪽으로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거나 뭔가 정치적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현실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슬슬 이제 뭐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도 언론들도 그것을 어떻게 감히 그런 말을 입에 담다니라는 식으로 다루지를 않고 국민들의 반응도 별로 그렇게 이거가 뭔가 이렇게 부당한 사유를 가지고 껐떡하면 이제 그런 말을 이제 입에 올린다는 식으로 비난하지를 지금 않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심리적으로 뭔가 이제 탄핵사가 자꾸 이제 지금 쌓여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사실 이제 이 법안이 22대에 이제 제출이 되고 그리고 이제 다시 또 본회의에서 이제 통과가 되는 경우에 그러면 또 대통령이 만약에 또 거부권을 행사한다. 그런데 이제 이런 식으로 자기와 관련된 특검 법안을 자기가 거부하는 것 자체가 말하자면 이해충돌 사안이고 그것 자체로도 이미 탄핵 사유가 된다고 하는 헌법학자들의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수사가 돼서 실제로 수사를 방해하고 집권을 남용했는지는 또 다른 별건이고 이런 것들이 자꾸 이제 누적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든 이제 끊어내려는 노력을 여당에서도 적극적으로 지금 하지 않고 있고 대통령실도 계속 이걸 이제 회피만 하고 있어서 여기서 이제 그럼 야당이 어떤 정치적 묘수를 찾아야 되는가?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창의적인 해법을 발견하거나 뭔가 용단을 내려야 될 것은 대통령실과 여당인데 대통령실과 여당이 아무런 전략 없이 지금 이 사안을 대하고 있다. 굉장히 답답한 상황입니다. 네, 지금 이 최혜병 특검법안을 가지고 이제 또 이게 그 거부권 또 제2를 앞두고 있는 이제 이런 상황이 제2 요구권을 또 발휘하고 이제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또 다른 한편으로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것에 대해서도 좀 시끄러운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수사에 갑자기 속도를 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넉 달 동안 공석이었던 공수처장 자리에 오동훈 신임 처장이 임명됐고 대통령의 거부권과 국회 재의결 등 최혜병 특검법 논란이 커지니까 이 공수처 수사에도 당연히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수사도 굉장히 지금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흘러갈지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오늘 뭐 김계환 VIP 경로설 이른바 이제 이것들은 오늘 또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공수처에서 뭔가 이게 이제 VIP의 지시까지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이 공수처 수사를 통해서 확보됐다라는 내용의 보도들이 이제 오늘부터는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공수처의 수사는 어떻게 흘러갈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새로 이제 그 공수처장이 새로 왔는데 근데 좀 믿음직하지가 않습니다. 저희 국민들이나 야당 입장을 봤을 때. 그러니까 대통령 주변이나 이제 살아있는 권력을 제대로 수사해라. 검찰이나 경찰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이 공수처라는 걸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이제 인사청문회 때도 보면 이 공수처장이 굉장히 답변이 소극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답하기 어렵다라든가 뭐 대통령이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되느냐 하니까 일반인과 다른 예의 기준이 있는 걸로 안다.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는 답들을 많이 했고 계속 이제 야당 의원들이 추궁하니까 그때서야 뭐 수사 대상이 맞다 이렇게 하면서 이 소극적인 태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걱정은 됩니다. 다만 지금 뭐 공수처도 그렇고 검찰 내부에서도 조금 분열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우리가 제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그 내분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좋은 의미의 내분입니다. 그러니까 정의로운 좀 그런 그 수사관들이 자꾸 주장을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그런 부분에는 좀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공수처 수사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일단 이제 조직이 역량이 좀 부족한 건 사실이죠. 그러니까 수사를 못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본인들은 억울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수가 부족하니까 이 사건 담당하는 검사가 이제 3명밖에 안 된다고 하고 예를 들면 이제 다른 사건들 이재명 대표 관련된 사건들의 엄청난 규모의 이제 검사들과 수사관들이 달라붙어 있는 것과 비교하면 매우 이제 적은 규모의 수사죠.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에 이제 수사가 뭐 진행은 됐고 그러다가 이제 요즘 들어서 이제 증거들이 조금씩 이제 흘러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일반 이제 시민들이 보기에는 갑자기 뭐 수사가 빨라지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뭐 안 하던 수사를 갑자기 하거나 갑자기 수사를 느리게 하다가 이제 뭐 빠르게 하거나 이런 거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공수처 수사 자체가 뭐 무의미하지는 않죠. 왜냐하면 뭐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증거 확보 차원에서도 이제 시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서둘러서 이제 할 수 있는 일들은 최대한 해놔야 만약에 이제 특검법안이 통과가 돼서 특검의 이제 수사가 되더라도 기초적으로 이제 확보해 놓은 증거 자료가 이제 계속 이제 이어질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공수처가 만약에 이제 없어져야 한다고 믿는 분들이야 뭐 잘하건 못하건 아무 상관이 없지만 민주당의 경우에는 이제 공수처를 이제 만드는데 주도적 역할을 했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공수처 덕분에 보통 검찰들을 기소하지 못하는 사건들을 이제 기소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성과를 올린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공수처 조직이 명운을 걸고 좀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제 22대 국회 개원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는 30일에 드디어 22대 국회가 문을 엽니다. 여야는 원구성을 지금 서두르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추경호,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협상을 시작했는데 아직은 입장 차이만 확인된 상황입니다. 물밑 협상을 이어가기는 하겠지만 과연 이제 6월 안에 원구성이 될지에 대한 불안감도 있는데요. 우원식 국회의장 내정자는 6월 안에 원구성 완료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원구성의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법사위와 운영위원장을 어느 당이 맡느냐입니다. 특히 법사위원장에는 자천타천으로 지금 후보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국회의장 내부 경선에서 탈락한 추미애 당선인을 법사위원장으로 추대해야 된다. 이런 추미애 법사위원장 검토설도 나오고 있는데 법사위 또 운영위원장직 이번에는 분명히 가져오겠다라고 하는 게 민주당의 이미 합의된 내용인 거죠. 네, 맞습니다. 이제 지금 그 국회 21대 국회가 우리가 다수당이지만 사실은 마음껏 국민의 뜻에 따라서 법안을 처리하지 못한 가장 걸림돌이 법사위원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법사위원장을 꼭 우리가 해야 한다 이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원구성 관련해서 협상이 잘 안 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민주당 단독으로라도 밀고 나가야 된다 이런 의견들을 좀 나눴습니다. 네, 교수님 추미애 당선인 선수를 고려하면 법사위원장을 맡는 게 그렇게 이렇게 자연스러워 보이진 않습니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강력한 법사위를 또 생각을 하자면 추미애 법사위원장 설도 당연히 흘러나올 만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여당이냐 야당이냐가 오히려 더 중요하지. 어차피 야당이 이제 법사위원장을 맡을 경우에 정청래 의원이냐 추미애 의원이냐가 그렇게 결정적인 차이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의장으로서 가지고 있는 권한이야 누구나 이제 최대한 이제 활용하겠지만 그 이상을 쓸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기대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지금 당원들 사이에 어떤 팽배해 있는 이제 불만, 그러니까 당원들의 요구가 제대로 당에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은 그 불만 때문에 그것을 이제 달래려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제 이런저런 사람들 이름이 이제 오르내리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그 날것의 욕구가 그대로 실현되리라는 보장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어떤 철저하게 이제 당원의 요구를 받아 안아서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이더라도 그 사람이 법사위원장 자리에 앉았을 때 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는 거죠. 이제 다만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을 때처럼은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차이가 있는 건데 이제 우선 이제 안타까운 것은 이제 과거에 우리가 이제 여야 대립이 과거에도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관행처럼 이제 유지해 왔던 국회의장을 어느 한 당이 맡으면 다른 당이 이제 법사위원장을 맡는 이제 이 관행이 이미 이제 깨져버린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깨져버린 것에 대한 탓을 무조건 이제 민주당에게만 돌릴 수는 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당이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법사위원장 자리를 이용해서
일종의 이제 입법 방해를 계속 일삼아 왔고 사실상의 거부권을 행사해서 상원처럼 이제 군림해 온 이것이 결국 이제 이런 반작용을 이제 불러일으킨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안타깝지만 지금 오히려 답답한 것은 그런 이제 민주당이 예를 들면 법사위원장이나 운영위원장직을 다 차지하겠다고 하는 것이 다른 무엇인가를 얻기 위한 지렛대로 지금 활용하고 있는 것이냐? 제가 보기엔 아니거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또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법사위원장직을 원하기 때문에 뭔가 내줄 수 있느냐? 뭐 내줄 게 없어요. 그런데 자꾸 이렇게 뭔가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째를 쓰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국민의힘도 뭐 특별히 줄 게 없으면 뭐 그냥 양보할, 그러니까 어차피 가질 수 없는 것은 빨리 포기하고 다른 것을 차지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민주당이 이걸 일종의 이제 협상의 카드로 만지작거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두 운영위원장은 분명히 본인들이 이제 가지겠다고 하는 거라면 그거는 이제 뭐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민주당 상황을 좀 더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국회의장 경선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추미애 후보가 탈락하면서 강성 지지층의 탈당 등 반발이 큰 상황입니다. 지도부가 당원 달래기에 나섰고 추미애 후보도 탈당을 말아달라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영상 보고 와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원도 2배로 늘리고 당원의 권한도 2배로 늘리고 당원 중심의 정당을 통해서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만들어 갑시다, 여러분. 국회의장 후보 경선 결과가 나온 뒤에 여론조사들이 쭉 나왔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보면 민주당의 정당 지지도가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왔는데, 뭐 이미 내부에서는 그 실망한 민주당 지지층의 이탈이 많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선인께서는 지지율 하락의 이유가 있을 텐데 그 네. 이유가 역시나 그 국회의장 경선과 관련이 있다라고 보실까요? 네, 우리 그 당원들과 국민들이 이제 총선 과정에서 공천을 그래도 혁신적으로 잘했다. 그래서 많이 밀어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좀 사랑스럽게 다가오고 있는데 또 배신했네 이런 느낌으로 실망을 하고 많이 빠져나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국회의장 선거가 결국은 이제 우리 국민들과 국회의원 그리고 삶의 현장과 여의도 간의 괴리를 아직도 극복하지 못해서 그거에 대한 실망으로 당원들이 많이 빠져나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6%, 7% 이렇게 뭐 1, 2주만 이렇게 빠지고 있는 상황들이 좀 있는데 이례적인 건 맞지 않습니까, 교수님? 그러니까 여론조사가 일정한 이제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또 이재명 대표가 직접 뭐 2만 명 당원이 탈당 신청을 했다 이제 이런 얘기까지 하신 걸 보면 그게 이제 가짜는 아니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다 이제 이 문제가 단순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언론에서 좀 약간 과잉 단순화해서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면 이것이 그러니까 우원식 의원을 국회의장으로 선출한 이제 민주당 의원들의 선택이 당원들에 대한 배신이라는 것도 과장된 해석이고, 그리고 지금 당원들이 이제 뭐 반발해서 항의하는 것을 단순히 개딸들의 어떤 훌리건 행동이나 이런 것 정도로 취급하는 것도 저는 잘못된 해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걸 몰라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진지하게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김진표 국회의장이 뭔가 좀 현실 인식을 제대로 못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면 200만 당원 중에서 2만이 빠져나가면 1%가 빠져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개딸의 전체라면 사실 별 문제가 없는 거고 오히려 나가주는 게 고마운 거라고 볼 수도 있죠. 그래도 여전히 198만의 당원이 있는 건데요. 그런데도 대표가 저렇게 반응을 보이는 것이 과연 그 2%가 자기의 뭐 핵심 지지 세력이어서 그렇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핵심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당원들이 늘어나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대부분의 민주주의 선진 국가들의 문제는 당원들의 참여가 줄어들고 점점점 당들이 왜소해지는 것이 오히려 문제고, 그 참여의 열기가 어디로 가냐면 바깥으로 나가서 포퓰리즘 정당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다행스럽게도
이 참여의 열기가 정당으로 들어오는 것은 상대적으로 저는 다행스러운 이제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은 뭐냐면 의회가 자꾸 어떤 그들끼리의 리그, 엘리트 집단끼리의 어떤 뭐 짜고 치는 뭔가가 이런 식으로 운영되는 거에 대한 국민의 이제 비판 의식, 문제 의식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사실 이미 250년 전에 루소가 영국의 민주주의를 비판하면서 영국 국민들 뭐 몇 년에 한 번씩 투표소에서만 뭐 주권자 행세한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그냥 뭐 백성 시민이 돼서 그냥 뭐 지배자들에게 복종하면서 사는 거. 이게 무슨 민주주의냐 이런 비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것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대의 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대의 민주주의가 잘못했을 때 과두정화하는 현상이 있다는 것 또한 경계할 필요가 있는 거죠. 저는 지금 뭐 이재명 대표나 이제 지도부가 물론 모두가 똑같은 생각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 모순된 요구를 지금 잘 품어 안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과정이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민주당의 실험이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금은 과장하지 않고 좀 민주당의 대응을 지켜보면서 한국 민주주의가 한 단계 성숙해지는 쪽으로 응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방금 이제 이재명 대표의 반응도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이재명 대표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 중에 지금 2만 명 넘게 탈당했다라고 직접 이제 본인이 설명을 하면서, 그래서 이번 일을 계기로 당원 중심의 대중정당으로 변모를 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위기다라고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제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라는 이제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안에서도 여기에 호응해서 당원권을 강화하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지금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좀 눈여겨볼 만한 것들, 그리고 실제로 당원권의 확대라고 하는 것이 어떤 방향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지 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공직자 선출 자체를 당원들이 한다든가, 또 당대표 선거에 권리당원의 비중을 높여서 결정한다든가 이렇게까지는 진전했는데, 이제 국회의장 선거와 원내대표 선거를 해보니까 당원들이 거의 한 80% 이상이 누구를 좀 찍어줬으면 좋겠다라고 분명히 했는데도 국회의원들이 머슴으로서 또는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있는 그대로 국민의 의사를 반영해서 투표를 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국회의장이나 원내대표 선거에도 이런 당원들이 좀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원내대표와 국회의장은 그냥 그러니까 당원들이 가지고 있는 불만이 표출된 계기에 불과한 것이지, 진짜로 원내대표를 당원들이 결정하겠다거나 국회의장을 당원들이 결정하겠다는 뜻은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정당이 또는 정당에서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당원의 목소리에 얼마나 귀를 기울이는지를 시험하는 어떤 계기가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진짜로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전당원 투표를 해가지고 원내대표 후보도 선출하고 그 사람들을 찍으라면 찍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조금 이제 지금 문제를 잘못 오해할 소지도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대하는 분들도 어떻게 이제 국회의장을 일반 당원들이 뽑냐면 이제 이런 식의 이제 비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그러니까 불만이 표출되는 계기에 불과한 것이고, 더 이제 궁극적으로 바라는 바는 당원들을 단순히 당비내는 사람으로 취급하지 마라. 당원들을 단순히 동원해서 자기들 필요할 때만 표 주는 사람으로 생각하지 마라. 이제 요거를 정확하게 경청해서 그것을 어떤 식으로 이제 더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것인지를 고민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원내대표나 국회의장을 당연히 이제 뽑을 수는 없습니다. 당원들이. 다만 이제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에 좀 제도적으로까지 이게 이제 당연히 알아서 해주겠지. 늘 우리가 과거에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당대표나 이런 당직 선거조차도 국회의원들 위주로 했었어요. 근데 이게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당원들에게 이제 투표권을 줬듯이 저는 국회의장이나 원내대표 후보 선출 그 당에 거기에는 좀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그거를 100% 한다는 게 아니고 20%라든가 10% 이렇게 당원들의 어떤 의사를 반영하는 거는 가능도 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원들의 참여의 기회를 훨씬 더 늘려야 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는데, 이제 이게 이제 자칫하면 우려가 되는 것이 원외 스피커들의 영향력이 당에 대해서 극대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당원들은 그러면 굉장히 심사숙고하고 뭔가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서 판단하느냐, 그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이 유튜브를 통해서 원외의 이제 영향력 있는 스피커들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움직이는 경향이 있고, 그렇게 돼버리면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당원이 당의 주인이 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제 작동 방식에서는 선출되지 않은 권력자들이 이 당원들에 대한 영향력을 매개로 해서 당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의도치 않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서 아무튼 심사숙고하기를 바랍니다. 예. 당원들을 신뢰해도 됩니다. 예. 저는 그렇게 자, 네. 일단 당원권 확대 문제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바로 지금 8월로 예정돼 있는 전당대회로 눈길이 자연스럽게 이제 흘러갑니다. 최근에 이제 당원권 강화 논의가 강성 당원 관리 차원도 있지만 이제 이 대표의 연임 가능성이 더 커진 것 아니냐. 그러니까 당원권 강화를 하자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대표의 연임에 힘을 실어주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분석에 대해서는 동의가 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당연히 이제 의장 선거야 직접 당원들이 참여할 수 없지만 당대표 선거는 뭐 당원들의 참여가 보장돼 있기 때문에 지금 당원들의 여론이 예측 가능하게 반영된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이재명 당대표 연임 여론이 높기 때문에 저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또 그렇게 해야 우리 민주당이 계속 좀 안정적이고 든든하게 버틸 수 있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은 만약에 당대표를 다른 분이 하고 있는데 또 유력한 대선 후보가 바깥에 있으면 이게 오히려 혼선이 많이 올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 이 대표의 이제 연임을 실제로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연임에 나설 것이냐 말 것이냐 이제 이야기에 대해서는 여러 지금 이제 예측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 이제 당원권 강화가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연임에 탄력을 주는 것과 무슨 상관이냐라고 하면 어떻게 분석을 해볼 수 있습니까? 저는 이게 뭐 당권과 대권의 분리라고 하는 것은 늘 있었고 그래서 이제 관리형 당 대표가 선임되는 경우도 이제 없지 않은데 지금 이제 상황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제 국회의장 선출 과정,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이제 불거진 이 당원권 강화 논란 때문에도 이재명 대표가 연임을 불가피하게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이제 몰리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제 제가 아까 이제 모순된 요구라고 얘기했는데 한편으로는 의회는 의회대로 또 어느 정도 이제 자율성을 가질 필요는 있지만 동시에 당원들은 정당의 반응성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모순된 요구를 온전히 담아서 뭔가 양쪽의 요구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이 현재로서는 이제 이재명 대표밖에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외에 다른 분들이 그 정도로 당원들의 요구에 반응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도 이제 불확실하고 또 당원들도 그것이 자기의 요구가 반영된 결과라고 느낄 만한 인물이 지금 이제 딱히 없어서도 지금은 이제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이제 대권 플랜과 관련해서라든지 또는 개인의 이제 뭐 사법적인 무슨 대응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차원에서는 당연히 좀 쉬고 싶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상황으로서는 이제 제대 못할 것 같습니다. 제대를 못할 것 같다라고 예측을 해주셨습니다. 이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은데 당선인께서 보시기에는 어쨌든 이제 추미애 당선인께서 국회의장 경선을 이제 낙선을 했는데 이제 이게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의 연임을 부채질하는 결과가 됐다 혹은 명심이 깨졌다 이렇게 좀 상반된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오히려 당원들 여론을 들어보면 이럴수록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다시 모이게 해야 된다는 게 강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당원들의 여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오히려 다시 이제 지난번 21대 국회에 걱정했던 것을 우려를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좀 당원들의 대리인으로서 머슴으로서 역할을 또 안 하려고 하는가 하는 그런 견제 심리와 의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재명 당대표 중심으로 더 강하게 뭉쳐야 한다 이런 여론이 좀 돌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두 분 다 이제 국회의장 경선부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당원들의 탈당들 행렬 일련의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두 분 다 어쨌든 이재명 대표 제대는 좀 미룬 것 같다라는. 그러니까 이제 사실 현실 인식이 좀 잘못된 측면이 하나가 있는데,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재명 대표가 연임을 하려고 한다고 하는 해석 중에는 완전 당을 본인의 사당으로 이제 장악을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국회의장 후보 선출 과정에서 이 사당화가 제대로 이제 안 되니까 불가피하게 본인이 계속 당대표를 연임하려고 할 거다라는 식의 해석들이 있는데 저는 그게 이제 잘못된 좀 해석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명심이 먼저 있고 명심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이런 정당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모두 다 서로 그러니까
의원들은 당원들의 의사를 살피려고 하는 거고 또 당원들도 뭐 자신들이 대통령을 만들고 싶어 하는 이제 이재명 대표의 의사를 살피려고 하는 거 서로 이제 말하자면 굉장히 이제 예민하게 상대의 마음을 읽으려고 노력하는 과정에 있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그 가운데서 이제 여러모로 자기가 이제 책임을 이제 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자꾸 이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이어서 이제 국민의힘 상황도 이야기를 저희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지금 어떤 상황인지 저희가 영상으로 먼저 정리했습니다. 네, 최근에 정부의 행정 중에, 정부의 정책 중에 굉장히 큰 반발과 논란을 일으켰던 게 바로 이제 해외 직구 KC 인증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정부에서 이제 이거 관련해서 입장을 또 번복하고 또 섣부르게 정책을 내놨다가 반발이 커지니까 다시 이제 결정을 번복하고 이제 이런 촌극이 빚어졌는데 이런 상황에서 여권, 그러니까 국민의힘 안에서도 이러한 정부의 태도를 보면서 좀 달라진 서로 이제 갈린 반응이 나왔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당권 또 차기 대권 주자로 꼽히는 잠룡들이 여러 가지 이제 좀 다른 모습을 보였는데 유승민, 한동훈, 나경원 등은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일단 냈습니다. 이게 이제 정책에 대해서 이제 그 여론의 반발이 워낙 크게 나온 것도 있지만 그렇다고 이제 이분들이 이렇게까지 정부 정책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세 분 다 이렇게 원래 냈던 분들인가 하는 거에 대해 좀 의아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원래 그 총선 끝나면 더 이상 그 국회의원들이나 정치인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의지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예상을 했습니다만 그 시기가 더 빨라진 것 같고요. 또 KC 인증, 뭐 해외 직구 이런 부분들 국민들의 그 생활이나 삶에 대해서 이게 어느 정도 이용되고 있는지를 감각을 잘 못 갖고 함부로 건드렸는데 마침 이제 국민들에게 또 호응을 받을 수 있는 주제가 나오다 보니까 아마 이 그 여권 잠룡들도 그냥 이제 윤심 뭐 의미 없다. 그냥 내 갈 길 가자. 뭐 이렇게 해서 아마 유승민 심지어는 한동훈조차도 그런 길을 가고 있지 않나. 뭐 오세훈 시장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윤심은 이미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쓴소리를 이전부터 해왔기 때문에 뭐 이런 정책, 특히 이제 이것도 이제 경제와 관련돼 있는 어떤 그 정책 아니겠습니까? 뭐 할 수 있는 말인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나경원 당선인이 이 이야기를 꺼낸 것은 좀 의외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유승민 의원 전 의원은 뭐 다른 사안과 관련해서도 이제 현 윤석열 정부를 이제 강하게 비판해 왔으니까 일관된 흐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경우가 좀 이제 주목을 끄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차기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로 출마할 것이냐가 관심의 대상인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직접적으로 어떤 메시지를 낸 것이 지원이나 긍정이나 어떤 적극적 뭐 이런 입장이 아니라 약간 비판적인 논조였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잘 보면 이 이슈 자체가 나경원 의원조차도 약간은 비판을 하기에 쉬운 이슈죠. 그러니까 최상병 특검건이나 이런 건과 관련해서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러워하면서 어떤 김건희 여사 관련된 거라든지 사실 이제 그 전에 이제 그런 것과 관련해서 조금이라도 비판적이거나 부정적인 얘기를 했다가는 바로 이제 호되게 이제 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사안은 누가 봐도 조금은 이제 흐름이 이제 확인이 되면 거기서 이제 뭐 크게 이제 영린을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좀 비판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을 법한. 그러니까 지금 모든 지금 여당의 좀 이제 고위 정치인들의 고민은 지금 현재 상태로 용산과 함께 계속 보조를 맞춰서 갔다가는 이제 자신들의 정치 인생에 미래가 없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권 연장이나 재창출 가능성이 너무나 이제 희박해지고 있기 때문에도 뭔가 차별화 전략을 취하기는 해야 될 텐데 기본적으로 또 보수 정당을 지지하는 이제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이 또 이렇게 대놓고서 차별하는 것을 굉장히 이제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 살자고 뭐 자기가 먹던 밥에다가 이제 뭐 침 뱉고 나가는 것 같은 이제 그런 식의 인식이 있어서도 매우 조심스러운데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살짝
용산하고는 조금 덜 관련이 있어 보이는 어떤 뭐 정부 정책에 대해서 이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이죠. 근데 이 보면서 이번에 일련의 그 비판들이 나오는 과정들을 지켜보니까 그 흔히 말하는 이제 차기 대권 주자로 보이는 이 잠룡들이 하나같이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데 유독 이분이 좀 눈에 띕니다. 바로 오세훈 서울시장인데요. 사실 이제 지방선거 이후에 총선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보니 아무래도 다른 잠룡들에 비해서는 조금 여론에서 좀 비껴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대통령실의 편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를 옹호했습니다. 다른 분들과 다르게. 당권 주자들의 비판에는 오히려 비판을 하는 것에 대해서 또 비판을 하는 좀 다른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리고 오세훈 시장과 유승민 전 의원 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간의 설전도 이어졌습니다. 이 구도 뭔가 좀 어색하기도 하고 낯설기도 한데 이게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게 정말 본인의 생각에 이 정책에 대해서 찬성을 했기 때문에 이런 입장을 냈을까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복합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런 그 안전 문제, 뭐 사실 안전 문제 중요하고 그리고 안전을 위해서 정부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도 사실이죠. 다만 이제 그 조치가 너무 좀 어설프고 좀 섣부르고 정교하지 못했던 측면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원론적으로야 얼마든지 이제 옹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오세훈 시장도 이제 그쪽 입장을 먼저 이제 주장을 했었던 것이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윤석열 정부를 옹호하면서 일종의 계승 전략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기엔 좀 무리일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자신과 이제 경쟁하는 다른 차기 후보군들과의 차별화 전략의 성격도 없지 않아 있어 보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도 시기를 언제 하느냐, 또 룰을 어떻게 하느냐, 구도는 어떻게 짜여질 것이냐 이제 많이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민주당보다 빨리 해야 된다. 민주당이 지금 8월로 예정돼 있으니까 그보다 빨리 하겠다라는 이제 입장입니다. 7월 말, 8월 초 아니겠느냐 이제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국민의힘에서 민주당보다 좀 일찍 해야 된다라고 좀 서두르는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뭐 지금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빨리 좀 해야 되지 않나. 어차피 민주당은 좀 예측이 가능하고 눈에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 빨리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그 당원 100%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자기들이 결국 이제 총선에도 지고 국민 여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정치에 대한 비판이 있다 보니까 국민 그 참여 뭐 과거처럼 30% 이걸 다시 반영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아마 내분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논란과 또 당규 개정을 하려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또 그렇지 않고 민주당보다 빨리 해야 된다고 하는 쪽에서는 좀 일찍 할 것 같은데 좀 시간이 길어지지 않을까 이런 예측은 듭니다만은 뭐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당선인께서 보시기에는 그러면 어떤 후보들이 지금 뭐 나올 것 같고 혹은 또 그래서 전당대회 당대표 차기 당대표는 누가 유리하다라고 혹시 생각하시는지? 글쎄요, 아까 이제 거론된 분들이 결국 이제 유승민, 뭐 한동훈 뭐 이런 분들이 나올 것 같기는 한데 결국은 한동훈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렇다고 100% 당원 갖고 할 필요 없고 상대방을 이길 정도의 수치만큼만 양보를 하면서 국민 여론을 조금 반영하면서 그거 해도 한동훈이 이길 정도로 자기들끼리 합의를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추측을 해봅니다. 자 교수님, 일단 룰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지금 이제 앞서 언급이 됐던 잠룡으로 불리는 분들 또 당권 주자로 불렸던 분들이 이제 후보군일 텐데 룰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갖고 결과가 좀 바뀔 가능성이 커 보이는 상황은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 국민 100%로 하면 유승민 의원에게 유리하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 한 어떻게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출마하기로 결심한다면 가장 유리해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건 룰의 문제도 아니고 사실 시기의 문제도 이미 아닌데 애초부터 계속 이 얘기가 이제 반복해서 나왔던 이유는 결국 지난 총선 과정에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 간의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표면화됐고 억지로 봉합은 했지만 실제로 봉합이 된 것이 아니라 아주 뭐 냉랭해졌다고 하는 것이 지금 거의 정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당대표로 복귀하는 것을 용산이 이제 도저히 이제 용납할 수 없는 분위기고 지금 현재의 친윤 성향의 이제 다수 의원들도 그것을 이제 원치 않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당원들과 이제 지지자들이 이제 총선 결과와 상관없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차라리 그렇게 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약간 거리를 두고 차별화해서 다음을 모색하자고 하는 이제 입장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니까 자꾸
어떻게든 시기를 당겨서 총선 패배의 잔상이 남아 있는 동안에 어떻게든 해서 이제 뭐 출마를 못하게 하거나 출마하더라도 이제 좀 떨어지게 할 방법을 찾는 이제 이 과정에서 이제 룰 얘기도 나오고 시기 얘기도 나오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 어쩌다 보니까 이미 총선 패배의 책임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게 있는지 없는지는 이미 관심에서 사라지고 그냥 뭐 전당대회에서 누가 당대표가 될 것이냐 이쪽으로 이미 관심이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총선 백서가 나온다고 해서 뭐 별로 이제 영향도 없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22대 국회에 새롭게 입성하게 된 제3지대 정치 세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뭐 조국혁신당, 개혁신당의 행보가 아무래도 눈길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먼저 개혁신당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개혁신당은 전당대회를 치렀습니다. 얼마 전에. 그리고 이제 허은하 의원이 지금 당대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총선 직후와 분위기가 좀 미묘하게 달라지고 있는 것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일단 이제 허은하 의원이 이제 성향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총선 이후에 이제 예를 들면 황우여 지금 비대위원장에게 뭐 친정과 같은 곳이다라고 하면서 좀 유화적인 태도도 좀 보였고요. 자, 이제 허은하 당대표가 맡게 될 개혁신당 어떤 모습으로 지금 이제 앞으로 나아가게 될지 좀 궁금한데요. 이 당이 지금까지 이제 총선 과정에서 등장해서 걸어온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면 처음에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제 나와서 이제 이준석 신당 준비가 이제 이루어지다가 결국 이제 또 민주당에서 나온 분들하고 다 합쳐가지고 또 심지어 이낙연 후보하고도 같이 합당을 할 것처럼 합의했다가 다시 이제 결렬되고 이런 과정을 겪지 않았습니까? 이 과정에서 이준석 대표를 비롯한 이제 핵심 인물들의 이제 표현이 계속 바뀝니다. 이제 계속 뭐 중도 개혁 막 이런 얘기하다가 나중에 결국 다시 그냥 개혁신당으로 가는 걸로 했을 때 다시 이제 또 보수 얘기하고 이러면서 결국은 이제 이 독자적인 제3당 전략보다는 어떻게 보면 침몰해가는 국민의힘의 이제 나중에 구원자로 등판하는 가능성 이런 것들을 열어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도 이제 본인이 이제 부당하게 내쫓겼고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도 이것이 이제 바로 잡히는 것이 결국 국민의힘이 살 길이고 이제 이런 입장을 기본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것 같아요. 허은하 의원이라고 해서 다르지는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뭐 이준석 대표와 지금 이제 허은하 이제 대표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 지지하고 있는 이제 당원들의 생각이 거의 이제 크게 다르지 않다면 그런 의미에서 국민의힘보다 그러니까 그 정당 자체보다는 보수 진영과 근본적인 결별보다는 보수 진영의 써니사이드, 좋은 면, 밝은 면, 미래를 대표하는 면을 본인들이 이제 상징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사시 이제 견인하려고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에서 보시기에 뭐 최혜병 특검법이나 이런 부분은 좀 같이 하고는 있지만 네. 기본적으로 이 허은하 대표의 당선 또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이제 그 지금 국민의힘과의 어떤 좀 유화적인 제스처들 이런 것들을 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그 정치적인 입장에 있어서 좀 차이는 민주당과의 차이는 분명히 느껴집니다. 네, 아니 뭐 그 개혁신당의 입지는 저는 굉장히 약하거나 그 독자적으로 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대통령제 또 남북 관계 이런 대한민국의 현실 또는 국민들의 성향이 상당히 뭐랄까요 좀 강렬해가지고 이게 다수당을 그 인정하거나 용인하는 이게 폭이 넓지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양당 체제로 지금 많이 가고 있는데 결국 개혁신당 허은하 대표도 이번에 뭐 자기 인사말을 하면서 대통령 후보를 낼 거다. 요거를 강조했지 않습니까? 결국은 윤석열 지금 현재 대통령처럼 그냥 그 대통령 후보를 하나 데리고 그 당에 다시 이제 가겠다는 얘기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좀 들었는데 우리 호남에서도 보면은 사실은 이제 민주당이 너무 독주를 하다 보니까 제3당에 좀 그런 욕구가 있고 이번에도 이준석, 천하람 우리 5.18 묘지에 가서 사실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했어야 될 일을 그분들이 묘비를 7시간 동안 닦으면서 했지 않습니까? 사실은 참 아차 싶더라고요. 저희들이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파고 좋은 의미라고 봅니다. 하지만 결국은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이 있는 한 보수당이 저렇게 비합리적인 꼴통 보수로 가는 한은 이런 개혁신당 같은 제3당 자리에 잡기가 어렵기 때문에 결국은 국민의힘을 장악하기 위한 포석 정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 이제 미래에 결국 이제 그 제3지대에서 자리 잡기가 힘들고 결국에는 이제 돌아갈 곳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염두에 두고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서는 이제 두 분 다 분석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조국혁신당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조국혁신당 뭐 그야말로 지난 총선에서 가장 뜨거웠던 정당입니다. 원내 처음으로 이제 진입하게 됐는데 7월에 전당대회를 연다고 이미 계획이 나왔습니다. 조직강화특별위원회 구성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뭐 가끔 뭐 이제 기자들의 질문도 있고 조국 대표가 답변하는 과정에서도 나왔지만 2026년 지방선거 또 2027년 대선 여기를 겨냥해서 움직임을 뭔가를 가져갈 텐데 이번 전당대회에서 그런 움직임들 좀 앞으로 2년 뒤 지방선거, 3년 뒤 대선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어떤 비전이나 이런 것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아직 이제 2026년 지방선거나 대선까지를 지금 염두에 두고서 뭐 조직 강화를 한다거나 이런 것보다는 지금 사실 이 조국혁신당이 출발하는 것 자체가 어쨌든 프로젝트 정당처럼 원 이슈 정당처럼 굉장히 이제 3년은 너무 길다 이제 외치면서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선거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이제 최대의 지지를 얻는 데는 성공을 했지만 사실 이 민주당이나 이런 오래된 정당들과 비교했을 때 기층 기반이 이렇게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조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직 강화가 필요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조직이 없는 상황이 여론조사가 빠지는 데서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거 직전까지는 뭐 25% 뭐 이렇게 또는 호남에서는 뭐 1당 정도까지 올라갔었지만 그 이후에 이제 계속 이제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은 하부 조직이 발달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것을 먼저 이제 채우는 것이 지금 급선무라고 지금 인식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잘 돼야 이제 그 다음에 지방선거도 내다볼 수 있는 것이지 지금은 당장 급한 이제 조직 강화 이제 그것을 위해서 이제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22대 국회가 개원을 하게 되면 그렇다면 조국혁신당은 어떤 업무를 맡을까, 어떤 역할을 맡게 될까 굉장히 궁금합니다만 지난 총선 때부터 사실 이야기는 해왔습니다. 민주당을 본진이다라고 표현을 했고 그래서 이제 좀 더 기민하게 움직이고 먼저 나서서 행동하겠다 뭐 이제 이런 내용들을 주로 홍보를 했었고 실제로 신장식 대표는 혁신당은 조국혁신당 하객진의 망치선 역할을 하겠다 이제 이런 표현까지도 했는데요. 22대 이제 국회에서 함께 의정 활동을 해나갈 파트너입니다. 조국혁신당은 어떤 업무, 어떤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혹은 예상을 해보십니까? 예, 조국혁신당도 우리 민주당 지지자들이 그 민주당에서 찾지 못하는 좀 선명성 이 부분에 대해서 늘 그 일정 정도의 다른 제3당이 그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는 그게 이번에는 조국혁신당이라고 보고요. 아마 서로 선명성 경쟁을 저희들하고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검찰 독재에 관한 것도 그렇고 또 최상병 특검법에 관한 것도 좀 강렬한 메시지를 서로 던지거나 행동으로 좀 옮기기 선의의 경쟁을 하는 그런 파트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제1당이 선명성 경쟁을 하면 굉장히 이제 위험해진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개혁신당이나 조국혁신당은 작은 정당이니만큼 이제 훨씬 더 통일성이 크죠. 그리고 이제 또 두 정당의 지금 이제 대표 이제 개혁신당의 경우에 이제 이준석 대표나 이런 분들이 워낙 이제 대중 매체에 이제 되게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도 이슈 파이팅을 잘 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어젠다 세팅을 이제 먼저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텐데 거기에 이제 민주당이 끌려가면 또는 거기에 이제 선명성을 가지고서 경쟁을 하면 오히려 이제 굉장히 위험하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예전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말씀하신 것처럼 일종의 이제 포괄 정당이기 때문에도 다양한 이제 유권자들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도 안정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훨씬 더 숙고 능력이 있는 정당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다만 이제 개혁신당은 일단 의제를 던지는 역할들을 해서 이제 분담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많은 말씀 나눴는데 끝으로 마지막으로 우리 김문수 당선인께 22대 국회 이제 초선 의원으로 국회에 임하실 텐데 각오 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호남인들이 저희들에게 국민의 명령 더 과감하게 검찰 독재 정권을 막아라, 저지해라, 또 할 일을 반드시 잘 해내라는 명령을 주셨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지금 의대 유치가 되게 핵심 사안으로 떠올라 있는데 동서간에 이제 갈등이 좀 너무 치열하게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 도민 투표, 주민 투표로 한번 결정했으면 어떤가. 우리 김진남 전남 도의원께서 오늘 그거를 제안을 하셨던데 좀 그런 방법을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토론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22대 국회가 개원을 일주일 앞두고 있습니다. 최악의 국회라는 평가를 받는 21대 국회의 연장선이 될지 아니면 총선 민심으로 나타난 국민들의 요구에 응답하는 국회가 될지 현재로서는 우려가 조금 더 큰 것 같습니다. 다음 주는 최혜병 특검법 재표결로 국회가 더욱 강대강대치로 얼룩지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데요. 국민들의 민심을 반영한 결론을 찾길 기대해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두 분도 수고하셨습니다.